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세계의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중화공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기적의 중심엔 철근처럼 탄탄한 중화학 공업이 있었다.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에게 중화공업은 자립경제의 상징이었다. 중화공업화의 꿈은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해 장면 정부를 거쳐 박정희 정부로 이어졌다. 1962년에 제1차 5개년 계획에는 수력 화력발전소의 건설 등 외에도 비료, 정유, 시멘트, 종합제철소, 자동차 등 중화학 전 분야에 걸친 공장 건설 계획이 총 망라됐다. 그러나 투자 자금이 없는 한국에게 이 계획들은 그림의 떡이었다. 결국 투자 사업을 대폭 축소해 정유 공장과 비료 공장 건설 사업만을 남겼다. 울산에 정유 공장을, 울산과 진해에 각기 비료 공장을 건설했다. 중화공업화의 관건은 외자 도입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외자 도입에 물꼬를 트려 했다. 1960년대 중엽, 그 물꼬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이었다. 1965년 6월, 1년여의 진통 끝에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이 맺어졌다. 8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 이는 1964년 수출액이 1억 1,900만 달러에 불과한 한국의 숨통을 터주었고,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 투자 자금과 선진 기술과 지식을 도입할 통로가 열렸다. 외자 조달의 두 번째 물꼬 베트남 파병. 1964년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하자 박정희 정부는 다각적 효과를 기대하고 파병을 결정했다.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수는 연 인원 31만여 명. 그중 5천여 명의 전사자와 1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파병 기간 동안 베트남에 파견된 군인이나 노동자들이 받은 봉급 소득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벌어들인 사업 수익은 총 7억 4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한미일 세 나라의 협조 체제가 공고해지자 외자 도입이 급증했다. 1965년엔 4천만 달러였던 차관 도입액은 1969년엔 12배가 넘는 5억 달러가 되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외자로 1960년대 후반 석유화학단지와 종합제철소 건설에 착수한다. 석유화학공업은 화학섬유공업 등 경공업의 소재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1972년 10월 드디어 4년 반 동안 내외자 2억 5천만 달러를 들인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준공됐다. 그 후 기초 소재의 자급화가 크게 진전됐다. 박정희 정부는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무산된 종합제철소 설립을 1965년 다시 추진했다. 미 제철업자들에게 맡긴 방안이 실패하자 박정희 정부는 일본의 협력을 얻기로 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을 집중 사용하는 데 대해 일본의 동의를 얻었고, 종합제철소 사업의 거액의 출자와 기반 시설 제공,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주었다. 일본의 철강 회사들은 지원단을 만들어 종합제철소 사업의 기술 원조를 했다. 포항 종합제철은 총 1,204억 원이 투자된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이었다. 그렇게 1973년 6월 9일 일관 제철소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1960년대 말 안보 위기를 계기로 중화공업화에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이 격화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0년대 말. 그러나 세계는 이와 반대로 동서냉전의 화해로 가고 있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을 철수했다. 또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국교 정상화에 나섰다. 박정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위기이자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자주 국방을 추진했다. 1970년 4대 핵공장 사업을 계획하고 병기 국산화를 담당할 국방과학연구소도 세웠다. 그러나
차관을 얻지 못해 4대 핵공장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박정희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념, 경제 이수석 오원철로 중화공업화팀을 꾸리고 중화공업화의 대임을 맡겼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공업 육성의 시책의 중점을 두는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과감한 중화학 투자로 1970년대 후반에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급성장했다. 1976년에서 1978년에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를 넘었고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6.6%에 달했다. 중화공업화는 기계공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대표 산업이 이 중화공업화 시기에 건설됐다. 바로 자동차와 조선이다. 1960년대 초 이래 한국 자동차 산업은 외국 모델의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단순 조립하는 것이었다. 자동차 생산량은 늘었으나 부품 수입에 막대한 외화가 들었다. 이에 정부는 1970년대 초 자동차 주요 부품의 국산화와 고유 모델의 승용차 개발을 독려했다. 1974년 기아는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1000cc 승용차 브리사를 생산했다. 1974년 10월 현대는 고유 모델 포니 승용차를 생산했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조선공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했다. 1970년 정부는 원유 공급사였던 미국 걸프사의 협조를 끌어내 대한조선공사가 걸프사에 1973년까지 2에서 3만 톤급 소형 유조선 12척을 건조해 인도하도록 했다. 1971년 10월 정주영은 그리스의 한 해운업자와 26만 톤급의 초대형 유조선 2척을 2년 6개월 뒤 인도하기로 계약했다. 현대의 뒤에서 한국 정부가 보증했다. 현대는 차관을 얻어 조선소를 울산에 짓기 시작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도 병행했다. 그 후로 현대는 1973년부터 1974년 초까지 총 12척, 30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게 됐다.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선박 건조 기술을 습득했다. 이들은 일본과의 현격한 생산성 격차를 계속 좁혔다. 이 학습 능력이야말로 한국 조선공업을 훗날 세계 1위로 우뚝 서게 한 원동력이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박정희 시대의 중화공업화에서 찾았다. 신군부는 1970년대 중화공업화를 주도한 상공부 라인을 축출하고 불황이 심한 발전 설비, 자동차 등 부문에서 사업체 조정을 시행했다. 또 특정 산업을 골라서 지원 육성하던 정책도 폐지했다. 한국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합리화 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 전반에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8년 대호황이 왔다. 이 호황기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었다. 1980년대 초 한국 자동차 산업이 갈 길은 단일 모델의 소형차에 집중 투자하여 수출을 위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것. 현대차는 소형차에 연 30만 대 대량 생산 투자를 감행했다. 그리고 그것이 적중했다. 1980년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너무 커지자 일본 자동차 업계는 소형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을 스스로 줄였다. 이렇게 생긴 미국 소형차 시장의 공백을 현대가 파고들었다. 현대차 포니 엑셀 수출이 급증했다. 포니 엑셀은 미국의 10대 히트 상품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 후 한국 자동차 산업은
꾸준한 품질 개선과 적극적 마케팅으로 세계 5위로 성장했다. 1980년대 한국 경제의 또 하나의 성취는 반도체 산업이다. 1983년 3월 삼성의 이병철은 초집적 회로급 반도체 사업 진출을 결정했다. 삼성이 1983년 11월 64kg D램을 처음 개발했을 땐 선진국과 5년 정도의 격차가 있었다. 그 후 미국, 일본과의 격차를 꾸준히 좁혀 마침내 1992년 11월 64메가 D램의 시제품 개발 땐 미국,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 1990년대에는 D램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PC가 급속히 보급되는 추세 속에서 D램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한국산 D램에 대량 주문이 몰렸다. 한국은 1993년부터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달성하고 전체 반도체에서 미국, 일본에 이은 3위의 생산국이 됐다. 철강업을 위시하여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전자에 이르기까지 중화공업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가 중화공업화에 깃발을 들자 야심 있는 기업가들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기술자와 근로자들은 뛰어난 학습력과 근면함으로 중화공업을 안착시켰다. 한국에는 선진국처럼 철강, 화학, 기계, 전자공업을 갖고자 했고 그 성공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란듯이 이 산업들을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중화공업화는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한 중심축이었다.